남극. 그렇다. 얼지 않은 바다다. 기껏해야 흩어져 있는 얼음 조각과 움직이는 빙산이 전부였다. 하늘은 새들의 세계였다. 깊이에 따라 짙은 푸른색에서 올리브색까지 다양한 물속에서는 수많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다. 노틸러스호 남쪽으로 200m쯤 되는 높이로 솟아있는 외로운 섬 하나가 있었다. 우리는 그 섬으로 향했다. 바다에 암초가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1시간 후 우리는 섬에 도착했다. 이 섬에 첫 발을 내딛는 영광을 누리셔야죠. 내가 네모 선장에게 말했다. 그렇소. 드디어 남극 땅을 밟게 되는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발자취를 남긴 적 없는 땅. 선장은 모래 위로 가볍게 뛰어내렸다. 그의 가슴은 격렬한 감동으로 벅차올랐을 것이다. 선장은 작은 곳 끝에 불쑥 나와 있는 바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는 팔짱을 끼고 불타는 눈빛으로 말없이 서 있었다. 선장은 남극을 다 가진 기분으로 5분 정도 황홀함을 느낀 뒤 우리에게 소리쳤다. 교수, 당신도 오시오. 내가 배에서 내리자 콩새우도 따라 내렸다. 이 황량한 대륙의 식물은 아주 한정적이었다. 검은 바위에 지으류가 덮여 있었고 해안에는 작은 홍합이나 연체동물이 흩어져 있었다. 하늘에는 생명이 넘쳐났다. 종류도 다양한 수천 마리 새들의 울음소리에 귀가 먹먹했다. 어떤 새들은 바위에 바글바글 앉아서 사람을 겁내지 않고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거나 우리 발밑으로 친근하게 몰려들기도 했다. 땅에서는 뒤뚱거리며 둔하지만 물속에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펭귄이었다. 펭귄은 많은 수가 무리지어 모여있고 괴상야릇한 소리를 냈다. 점잖은 몸짓에 비해 엄청난 함성을 질러댔다. 하늘에는 날개폭이 4m나 되는 거무스름한 알바스트로가 날아다녔고 몸통 위쪽에 검정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작은 오리 같은 도둑 갈매기도 있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바다제비들이 날아다녔다. 안개는 거치지 않았다. 11시인데도 태양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불안해졌다. 태양이 없으면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관측할 수 없으면 우리가 남극에 도착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태양은 조금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 정오가 되었다. 안개가 눈이 되어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까지 눈보라가 쳤다. 눈보라 속에 놀고 있는 바다제비와 알바스트로의 울음소리가 내가 있는 거실까지 들렸다. 노틸러스호는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15km 정도 더 내려갔다. 다음 날 눈이 그쳤다. 온도계는 영하 2도를 가리켰지만 태양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만일 내일도 태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위치 측정은 아주 포기해야 했다. 오늘은 3월 20일이고 내일은 춘분이다. 태양은 앞으로 6달 동안 수평선 아래로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기나긴 남극의 밤이 시작될 것이었다. 3월 21일 새벽 5시 나는 갑판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네모 선장을 만났다. 날이 조금 개는군. 희망이 있어. 네모 선장이 내게 말했다. 9시쯤 하늘이 밝아졌고 구름은 남쪽으로 달아났다. 안개는 차가운 수면을 드러내놓고 떠나갔다. 11시 45분 태양이 황금 원반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태양은 인간이 아직 한 번도 항해한 적 없는 이 바다와 버려진 대륙 위에 마지막 햇살을 흩뿌렸다. 네모 선장은 망원경을 가지고 긴 대각선을 그으며 수평선 아래로 차츰 가라앉는 태양을 관찰했다. 나는 항해사나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밀시계인 크로노미터를 들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태양의 반이 사라지는 순간과 크로노미터가 가리키는 정오가 일치한다면 우리는 정말 남극에 있는 것이다. 정오! 내가 외쳤다. 남극. 네모 선장이 내게 망원경을 건네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망원경은 수평선에 의해 정확히 반으로 잘린 태양을 보여주었다.
다음날 온도계는 영하 12도를 가리켰다. 바람은 차가워졌고 살을 내는 추위가 찾아왔다. 바다에는 얼음덩어리들이 배로 늘어났다. 바다 곳곳이 얼기 시작했다. 노틸러스호는 천천히 잠수하다 수심 300m에서 멈췄다. 스크루가 물을 밀어냈고 시속 15노트 속도로 북쪽을 향해 곧장 나아갔다. 저녁쯤 거대한 빙산 아래에 있었다. 새벽 3시 나는 격렬한 충격에 잠에서 깼다. 몸을 일으켜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이는데 베란간 방 한가운데로 나가 떨어졌다. 가구들도 모두 뒤집혔다. 노틸러스호가 우연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게다가 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선장님, 사소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니요. 이번엔 사고요. 심각한가요? 노틸러스호가 좌초됐나요? 그렇소.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뒤집히면서 그 밑을 지나가던 노틸러스호와 충돌했소. 그러고는 선체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노틸러스호를 밀도가 낮은 물속에 둔 거요. 그래서 배가 기운 것이오. 그때 선체에서 가벼운 움직임이 느껴졌다. 노틸러스호가 수평을 조금 찾은 것이었다. 분명 거실에 걸려있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 바닥이 우리 발밑에서 수평을 되찾았다. 우리는 물속에 있었다. 하지만 노틸러스호의 양쪽 측면에는 눈부신 빙벽이 우뚝 서 있었다. 물론 위아래로도 얼음덩어리가 있었다. 얼음 터널에 갇히고 만 것이다. 노틸러스호는 빙하의 포로가 되어 더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선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압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식사하는 것이요. 우리가 물속으로 잠수한 지 36시간이 되었어. 노틸러스호의 공기는 이미 탁해졌고 갈아주어야 하오. 공기는 48시간 안에 소진될 것이요. 나는 노틸러스호를 밑에 있는 얼음덩어리 위에 얹을 거요. 그 다음에는 선원들이 잠수복을 입고 덜 두꺼운 쪽의 빙벽을 파낼 거요. 잠시 후 12명의 선원들은 잠수복을 입고 얼음 위에 발을 내디뎠다. 그 중에 네드랜드도 있었다. 키가 커서 쉽게 눈에 띄었다. 네모 선장도 함께였다. 빙벽을 파기 전 얼음 두께를 재기 위해 기다란 시추기를 빙벽의 측면에 박아 넣었다. 하지만 15m를 파고들어도 두꺼운 빙벽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천장을 공격하는 것은 부질없었다. 네모 선장은 빙산의 바닥면 두께를 쟀다. 물과 우리의 거리는 10m였다. 그러니 얼음 두께가 10m라는 것이었다. 노틸러스호의 밑바닥 넓이만큼 얼음을 잘라내면 되었다. 6,500 세제곱미터의 얼음을 잘라내면 노틸러스호가 그 구멍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었다. 작업은 바로 시작되었다. 지칠 줄 모르고 끈질기게 진행되었다. 네드랜드는 2시간쯤 온 힘을 다해 일한 뒤 지쳐서 돌아왔다. 그와 동료들은 새로운 일꾼들과 교대했다. 나와 콩새유도 합류했다. 물이 유난히 찼지만 곡괭이질을 하자 금방 몸에 열이 올랐다. 2시간 작업을 하고 휴식과 식사를 하기 위해 노틸러스호로 돌아왔다. 하지만 환기한 지 48시간이나 지났기에 노틸러스호의 공기는 이산화탄소로 가득했다. 12시간 동안 겨우 1m, 부피로는 600세제곱미터를 뚫었을 뿐이었다. 같은 속도로 작업한다면 닷새는 더 걸릴 것이다. 끔찍한 상황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끝까지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밤사이 커다란 구덩이가 1m 정도 더 패였다. 하지만 아침에 내가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영하 6, 7도의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양쪽 빙벽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빙벽은 눈에 띄게 두꺼워지고 있었다. 구덩이를 파고 있는 쪽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곡괭이질로 데워지지만 반대쪽은 계속해서 얼고 있는 것이었다.
노틸러스호가 탈출하기 전에 빙벽이 붙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렇게 되면 노틸러스호도 위험했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저항할 수 없이 다가오는 괴물의 아가리 사이에 있는 것 같았다. 노틸러스호로 돌아갔을 때 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어지러웠다. 동료들 모두 나와 같은 증상이었다. 우리가 갇힌 지 6일째 되는 날인 3월 27일. 네모 선장은 곡괭이질이 느리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얼음층을 깨부수기로 했다. 선장은 냉철했고 힘이 넘쳤다. 선장의 명령에 따라 배는 중량을 변화시켜 얼음바닥 위로 올라갔다. 물 위로 떠오른 배는 우리가 판 구덩이 속으로 옮겨갔다. 그러고는 물탱크를 가득 채우고 다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 밑바닥에 가라앉았다. 물탱크의 밸브를 활짝 열고 100세제곱미터의 물을 채웠다. 노틸러스호의 무게는 10만 킬로그램으로 늘어났다. 우리는 기다렸다. 고통도 잊은 채 희망을 가지고 귀 기울였다. 우리는 이 마지막 도전에 운명을 건 것이다. 곧 노틸러스호 선체 아래쪽에서 가볍게 무언가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종이 찌는 소리와 비슷한 독특한 굉음을 내며 얼음이 갈라졌다. 노틸러스호가 아래로 내려가고 곧 엄청난 무게로 포탄처럼 물속에 박혔다. 허공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서재 소파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얼굴은 보랏빛이 되었고 입술은 파래졌다.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다. 나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머릿속에서 시간 개념도 사라져버렸다. 근육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몇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 공기가 내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나를 구하기 위해 용감한 나의 두 친구 네드랜드와 콩새우가 희생한 것이었다. 루케롤 장비 바닥에 산소가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것을 나에게 모두 내어준 것이었다. 그때 압력계는 수면까지 6미터 남았다고 가리켰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빙원 하나였다. 우리가 그것을 부술 수 있을까? 아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노틸러스호는 시도했다. 배가 꼬리를 내리고 뱃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 다음 강력한 스크루로 밀고 나가 중세시대 전투에서 성문이나 성벽을 부수는 데 쓰이던 무기처럼 빙산의 밑바닥을 공격했다. 드디어 노틸러스호는 얼음을 박살냈다. 모두의 바람이었던 신선한 공기가 노틸러스호 구석구석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혼 곳에서 아마존강까지. 우리는 곧 기운을 차렸다. 나의 첫 마디는 나의 두 동료를 향한 감사의 말이었다. 네드랜드와 콩새우는 기나긴 죽음의 순간에 내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 노틸러스호는 빠르게 나아갔다. 남극권을 통과했고 곧 홍곳을 향했다. 우리는 3월 31일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끝을 지났고 4월 11일 에콰도르를 통과했다. 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기아나가 있었다. 그곳은 프랑스령으로 우리가 숨을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져서 작은 보트로 성난파도를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았다. 네드랜드도 나와 같은 생각인 건지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다. 노틸러스호는 며칠 동안 아메리카 해안에서 줄고 떨어져 있었다. 멕시코만과 엔틸리스 제도 바다를 드나들고 싶어하지 않는 듯 보였다. 아마도 이 해역은 섬이 많고 증기선이 자주 오가는 곳이라 네모 선장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다. 4월 16일에 우리와 5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마르티니크 섬과 과들루프 섬이 나타났다. 우뚝 솟은 봉우리가 언뜻 눈에 들어왔다. 4월 20일 우리는 수심 1500m에 있었다. 바위 군데군데 검은 구멍이 패여있는 넓은 지층 위에 거친 암벽이 펼쳐져 있었다. 암벽은 수직으로 뻗어 있어 절벽처럼 보였다. 11시쯤이었다. 네드랜드가 바위를 덮고 있는 해초들 사이에서
오글거리는 것을 가리키며 내 관심을 끌었다. 오징어 소굴이군. 저 속에 괴물이 몇 개 있어도 놀랄 일이 아니겠어. 대왕 오징어를 말로만 들어봐서 직접 보고 싶었는데 대왕 오징어는 배를 심해 밑바닥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서요? 콩새우가 덧붙였다. 그런 동물이 있다고? 난 절대 믿지 않아. 네드랜드가 말했다. 왜 안 믿죠? 저는 두 종류가 다리로 커다란 보트를 휘감아 물속으로 끌고 가던 모습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콩새우가 정색했다. 직접 본 거요? 그래요, 네드.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항구에서? 네드랜드가 빈정대며 말했다. 아니요, 성당에서 봤어요. 대왕 오징어가 그림으로 걸려 있었다고요. 콩새우가 대답했다. 됐네. 네드랜드가 비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 그림 이야기를 들었네. 하지만 그건 전설에서 따온 것이네. 박물학에 있어서 전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걸세. 하지만 그런 엄청난 종류의 오징어나 문어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네. 어부들이 1.8m가 넘는 것도 자주 보았다고 했으니 게다가 이 중에는 몸통이 2m, 다리 길이는 8m에 이르는 것도 있다고 하지. 무시무시한 괴물로는 충분해. 1861년 테네리페 북동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곳과 거의 같은 위도에서 선원 하나가 헤엄치고 있는 괴물 오징어를 발견했지. 몇 번이나 헛수고한 끝에 몸통에 올가미를 걸었네. 하지만 그 올가미는 미끄러졌고 괴물 오징어는 물속으로 사라졌다네. 내가 콩새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네드랜드가 급히 유리창으로 달려가더니 크게 소리쳤다. 이런 끔찍한 짐승 같으니라고. 나도 창밖을 보고 혐오감을 감출 수 없었다. 무시무시한 전설 속에서 나올 법한 끔찍한 괴물이 내 눈앞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길이가 8m쯤 될 것 같은 거대한 오징어였다. 녀석은 노틸러스 호를 향해 뒷걸음질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커다란 청록색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 8개의 팔, 아니 8개의 다리 길이가 몸통의 2배나 되었고 머리카락처럼 꿈틀거렸다. 다리마다 안쪽에 나 있는 250개의 빨판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때때로 빨판이 유리창에 달라붙기도 했다. 앵무새 부리처럼 생긴 뾰족한 입은 수직으로 열렸다 닫혔다 했다. 그리고 혀는 큰 가위 같은 입에서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나왔다. 살찐 몸통은 20에서 25톤은 나갈 것처럼 보였다. 괴물의 분노에 따라 푸르스름한 회색에서 붉으스름한 갈색까지 계속해서 색이 변했다. 노틸러스 호가 갑자기 멈췄다. 어떤 충격 때문인지 배의 진동이 느껴졌다. 분명 물에 떠있지만 더 나아가지 못했다. 1분 정도 흐르자 네모 선장이 거실로 들어왔다. 오랜만에 본 선장은 침울해 보였다. 신기한 오징어 떼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수족관 수조 앞에 선 아이처럼 경쾌하게 말했다. 교수, 사실 우리는 저 녀석들과 육탄전을 벌여야 하오. 스크루가 멈춰버렸소. 오징어 주둥이가 스크루 날개 사이에 낀 것 같소.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요. 어쩌실 생각입니까? 밖으로 나가서 저것들을 모두 죽일 생각이요. 전기총은 물렁한 살에 소용없소. 물렁한 살에는 폭발할 수 있는 저항력이 부족하오. 그래서 도끼로 공격할 거요. 작살로도 할 수 있지요. 선장님이 제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네드랜드가 말했다. 받아들이겠소. 우리는 네모 선장을 따라 중앙 계단으로 갔다. 그곳에는 전투용 손도끼로 무장한 10여 명의 승무원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와 콩새우도 도끼를 쥐었고 네드랜드는 작살을 잡았다. 노틸러스 호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었다. 승무원 하나가 해치의 볼트를 풀었다. 마지막 볼트를 풀려고 할 때 해치가 아주 난폭하게 열렸다. 오징어 다리의 빨판이 해치 뚜껑을 잡아당긴 게 분명했다. 해치가 열리자마자 긴 다리 하나가 뱀처럼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다른 다리들은 갑판 위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네모 선장이 도끼질하자 무시무시한 다리가 잘려나가 뒤틀리며 계단으로 미끄러졌다.
우리가 갑판으로 올라가는 순간 다리 두 개가 후려치듯이 네모 선장 앞에 있던 승무원을 공격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난폭하게 선원을 낚아챘다. 네모 선장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돌진했다. 우리도 서둘러 그를 따라갔다.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었는지. 오징어 다리에 휘감긴 채 빨판에 달라붙은 승무원은 거대한 다리가 움직이는 대로 허공에서 휘둘리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어로 내뱉은 그 말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배에 나와 같은 프랑스인이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여러 명일지도 모른다. 이 비통한 외침은 평생 귓가에 맴돌 것만 같았다. 그동안 네모 선장은 재빨리 오징어를 타고 올라가 도끼질했다. 다리 하나가 잘려나갔다. 승무원들도 도끼로 쉴 새 없이 공격했다. 나와 나의 동료들도 살찐 덩어리에 무기를 찔러 넣었다. 정말이지 끔찍했다. 급기야 10마리에서 12마리 오징어가 노틸러스 호에 침입했다. 우리는 피와 먹물로 범벅이 된 갑판 위와 꿈틀대는 뱀처럼 토막난 오징어 다리 속에서 뒤죽박죽 굴렀다. 네드랜드는 작사를 던질 때마다 녀석들의 초록색 눈을 깊숙이 찔러 터지게 했다. 그러나 나의 대담한 동료는 다른 쪽에서 날아온 괴물의 다리를 피하지 못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러자 오징어의 무시무시한 부리가 네드랜드를 향해 쩍 벌어졌다. 네드랜드가 두 동강 날 판이었다. 나는 황급히 그를 구하러 달려갔다. 하지만 네모 선장이 나보다 한 발 빨랐다. 그는 도끼를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던져 넣었다. 기적처럼 구출된 네드랜드는 다시 일어나 오징어 3마리의 심장을 모조리 작살로 뚫어버렸다. 빚을 갚은 거요. 네모 선장이 네드랜드에게 소리쳤다. 전투는 15분 동안 이어졌다. 다리가 잘려나가고 죽도록 얻어맞은 괴물들은 결국 패배한 채 물속으로 사라졌다. 네모 선장은 붉은 피로 물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동료를 삼켜버린 바다를 응시했다. 멕시코 만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날의 끔찍한 장면은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모 선장은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괴물에게 붙잡힌 사람이 절망 속에 외쳤던 소리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네모 선장은 방으로 돌아갔고 한동안 우리는 그를 보지 못했다. 노틸러스 호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파도가 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녔다. 그렇게 열흘이 흘렀다. 노틸러스 호가 북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5월 1일이었다. 그때 우리는 가장 큰 해류인 멕시코 만류를 따라가고 있었다. 멕시코 만류는 대서양 한가운데를 자유롭게 흐르면서도 다른 오세아니아 바다와 섞이지 않는 해류이다. 5월 8일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었다. 이곳 멕시코 만류의 폭은 120km, 깊이는 210m였다. 노틸러스 호는 여전히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우가 빈번한 해역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멕시코 만류 때문에 생기는 사이클론과 소용돌이가 이는 곳이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폭풍우가 쳤다. 정확히 노틸러스 호가 뉴욕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롱섬 앞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그 폭풍우와의 싸움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드물게 네모 선장이 바다 깊은 곳으로 달아나지 않고 수면 위에서 맞섰기 때문이다. 커다란 구름 조각들이 풍랑이 심한 바다를 쓸어갔다. 노틸러스 호는 옆으로 눕기도 하고 도처럼 서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끔찍하게도 흔들렸다. 폭풍이 초속 45m로 휘몰아쳤다. 이 정도라면 집은 뒤집히고 지붕 위의 기와가 날아가 문에 처박히고 쇠창살이 부러지는 세기였다. 성난 파도는 15m 높이까지 솟구쳐 올랐다. 밤 10시 하늘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격렬한 번개가 하늘에 줄을 그었다. 무시무시한 소리가 대기를 가득 채웠다. 파도가 부서지며 울부짖는 소리, 바람이 사납게 웅웅거리는 소리, 천둥소리가 뒤섞였다.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왔고 동쪽에서 출발한 사이클론은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갔다가 되돌아왔다. 아, 멕시코 만류.
폭풍의 왕이라는 명성을 증명하고 있었다. 기류에 층층이 쌓인 공기층의 온도 차이로 무시무시한 사이클론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멕시코 만류였다. 완전히 지쳐 기진맥진해진 나는 거실로 내려왔다. 폭풍우는 절정에 이르러서 배 안에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열린 거실벽 유리창을 통해 겁에 질린 물고기 떼를 보았다. 몇몇은 내 눈앞에서 벼락을 맞고 감전되기도 했다. 노틸러스호가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수심 50m까지 내려가서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얼마나 평온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지. 누가 수면 위에서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생각하겠는가. 폭풍우 때문에 우리는 동쪽으로 밀려났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북동쪽이었다. 네모 선장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 영국에 이를 생각인 건가 궁금해졌다. 답은 아니다였다. 놀랍게도 선장은 남쪽으로 내려갔다. 5월 30일 노틸러스호는 랜즈엔드 고지를 바라보며 영국 남단과 우연 쪽에 위치한 실리 제도 사이를 지나갔다. 다음날 노틸러스호는 하루 종일 바다 위에 원을 그리며 돌았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무척 궁금했다. 어떤 장소를 찾는 것 같았다. 바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다. 정오의 네모 선장은 태양의 고도를 재기 위해 갑판에 올랐다. 바다는 아름다웠고 하늘은 맑았다. 노틸러스호는 앞뒤로도 양옆으로도 흔들리지 않았다. 선장은 저 멀리에서 갑판에 오른 나를 보더니 외쳤다. 이곳입니다. 선장은 저 멀리에서 항해하던 방향을 바꿔 우리에게 다가오는 배를 보았을까? 그건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노틸러스호는 바다 밑바닥에 멈추고 휴식을 취했다. 거실 천장 불빛이 꺼졌고 철판벽이 열렸다. 유리창으로 생생하게 빛나는 바다가 보였다. 우현 쪽 바다에서 불룩하게 솟아있는 것이 내 주의를 끌었다. 눈처럼 희끄무리한 조개무더기 아래에 잔해가 묻혀 있었다. 주의 깊게 살펴보니 돛대가 부서진 배의 형체였다. 뱃머리부터 침몰한 것이 분명했다. 물속 석회질이 저렇게나 끼어있는 걸 보면 이 난파선은 이곳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어떤 배였을까? 노틸러스호는 왜 저 배의 무덤에 왔을까?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때 내 옆에서 네모 선장이 천천히 말했다. 저 배는 예전에 마르세유호라고 불렸소. 대포 73을 싣고 1762년에 처음으로 바다에 띄워졌지. 저 배는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영웅적인 전투를 벌인 후 세계의 돛을 이뤘소. 선창에 물이 차고 선원의 3분의 1이 전투력을 잃었지. 배는 항복하지 않고 356명의 선원과 함께 침몰하는 쪽을 택했소. 공화국 만세라고 외치며 바닷속으로 사라졌던 거요. 방죄루호, 내가 외쳤다. 그렇소 교수, 방죄루호, 멋진 이름이요. 네모 선장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선장의 말투, 예상치 못한 장면, 묘한 인물이 내뱉은 말에 담긴 감정,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는 방죄르라는 이름,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선장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영광스런 난파선을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응시했다. 어쩌면 나는 네모 선장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점점 더 학자 그 이상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네모 선장과 그의 동료들을 노틸러스호에 묶어두고 있는 것은 평범한 염세주의가 아니었다. 시간도 약화시킬 수 없는 숭고하면서도 괴물 같은 증오심이었다. 노틸러스호는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갔다. 그때 어렴풋한 폭발음이 들렸다. 선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선장님, 이 폭발음은 어디서 나는 거지요? 내가 물었다. 대포 소리입니다. 네드랜드가 대답했다. 아까 보았던 배 한 대가 노틸러스 호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최고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노틸러스 호와의 거리는 불과 10km 정도였다. 네드랜드는
그 배가 충각을 갖춘 2층으로 된 대형 전함이라고 알려주었다. 굴뚝 두 개에서 짙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활대에는 깃발이 꽂혀 있지 않았다. 가느다란 리본처럼 펄럭이는 삼각기의 색깔을 구별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전함은 빠르게 다가왔다. 또다시 폭발음이 귓가를 때렸다. 어째서지? 저들이 우리에게 대포를 쏘고 있어. 저들은 우리를 난파선의 조난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이 배에 분명 사람이 있는 걸 봤을 텐데. 내가 외쳤다. 아마 그래서 쏜 것 같습니다. 네드랜드가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세상 사람들도 괴물이라 부르던 그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것이 틀림없었다. 사람들은 지금 파괴력을 지닌 이 무서운 배를 쫓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렇게 된 것이 틀림없다. 네모 선장의 신비로운 삶의 일부가 드러나고 만 것이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공의 존재가 아닌 가차없는 증오심을 가진 한 남자를 쫓고 있는 것이었다. 노틸러스 호 주위에 포탄이 점점 더 많이 떨어졌다. 어떤 것들은 상당히 먼 거리로 날아가서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포탄도 노틸러스 호를 맞추지는 못했다. 그때 전함이 5km 앞까지 왔다. 네드랜드는 손수건을 흔들려고 했다. 그가 손수건을 막 펼치려는 순간 무쇠 같은 손이 그를 쓰러뜨렸다. 힘센 네드랜드가 가판 위에 나가 떨어졌다. 역겨운 놈. 저 배를 상대하기 전에 너를 먼저 노틸러스 호의 충각에 박아 넣어주길 바라느냐. 네모 선장이 네드랜드를 무섭게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심장이 경련으로 인해 멈춰버린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만큼 창백했다. 그리고 눈동자는 섬뜩하게 수축되어 있었다. 그는 말이 아닌 포효를 하고 있었다. 선장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네드랜드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그러더니 네드랜드를 버려두고 포탄을 빗발치듯 쏘아대는 전함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선장은 갑판 앞에 검은 깃발을 펼쳤다. 선장님, 저 배를 공격할 겁니까? 내가 외쳤다. 침몰시킬 거요, 교수. 나를 판단하려 하지 마시오. 우리는 먼저 공격을 받았소. 그 반격은 엄청날 것이오. 모두 내려가시오. 네모 선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네드랜드와 콩세유 그리고 나는 선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노틸러스호의 승무원 15명가량이 선장을 둘러쌌다. 그들의 마음에 똑같은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내려가려는 순간 포탄 하나가 날아와 노틸러스호 선체에 생채기를 냈다. 선장의 고함이 들렸지만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밤이 왔다. 배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노틸러스호가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틸러스호는 적이 다가오는 걸 내버려 두었다가 가까이 오면 다시 달아났다. 새벽 5시. 노틸러스호는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벼랑간 해치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노틸러스호는 수면 아래로 몇 미터 잠수했다. 우리는 다시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음산한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노틸러스호의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졌다. 선체가 진동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강철 충각이 무언가를 뚫고 들어가는 힘이 느껴졌다. 노틸러스호는 추진력을 받아 바늘이 천을 뚫듯 거대한 전함을 통과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가 거실로 달려갔다. 네모 선장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냉혹하고 음울하게 거실벽 유리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거대한 덩어리가 물속으로 침몰하고 있었다. 노틸러스호는 전함의 최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함을 따라 심해로 내려갔다. 나는 10m 거리에서 반으로 갈라진 선체를 바라보았다. 물이 천둥 소리를 내며 갈라진 선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두 줄로 늘어선 대포와 가판이 난간이 보였다. 가판은 불안해하는 검은 그림자로 뒤덮였다. 전함에 타고 있던 불쌍한 사람들이 돛대를 고정시키는 밧줄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돛대에 매달리기도 하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했다. 바다의 침략에 놀란 인간 개미집 같았다.
그리고 잠시 후 폭발이 일어났다. 화물을 싣는 창고에 불이 난 것인지 압축 공기가 갑판을 날려버렸다. 노틸러스호가 휘청거릴 만큼 물이 밀려왔다. 가엾은 전함은 더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희생자들이 가득한 장루가 보였고 다음으로 사람들 더미 아래 휘어진 돛대가 보였다. 끝으로 커다란 돛대 끝이 보였다. 암담한 덩어리가 끝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선원들도 배와 함께 끔찍한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모든 게 끝났다. 네모 선장은 자기 방으로 향했다. 나는 눈으로 그를 쫓았다. 한쪽 벽에 걸린 영웅의 초상화 아래에 젊은 여인과 두 어린아이의 초상화가 보였다. 네모 선장은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팔을 뻗더니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다. 네모 선장의 마지막 말. 노틸러스호 안은 암흑과 침묵뿐이었다. 나는 네모 선장에게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그가 아무리 인간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다 해도 그렇게 인간을 처벌할 권리는 없었다. 나는 그가 저지른 복수의 증인이 되었다. 이미 그렇게 되고 말았다. 노틸러스호는 때로는 수면 위를, 때로는 수심 10m를 시속 40km로 달렸다. 우리는 북극해를 향하고 있었다. 긴 코상어나 메가오리, 채스에서 말을 탄 기마병같이 생긴 해마떼, 인공불빛에 뱀처럼 꿈틀대는 뱀장어, 집게를 배딱지에 엇갈리게 놓고서 옆으로 달아나는 개떼, 노틸러스호 옆에서 수영 실력을 뽐내는 돌고래떼가 지나가는 것만 겨우 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바다는 달이 뜨기 전까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배가 침몰하고 네모 선장이 전함을 말살하는 끔찍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노틸러스호의 위태로운 질주는 2, 3주 정도 계속되었던 걸로 생각한다. 이 여행을 끝낼 수 있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다. 네모 선장뿐만 아니라 승무원도 보이지 않았다. 노틸러스호는 줄곧 물속에서 항해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지친 네드랜드도 더 이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콩세유는 그에게서 단 한마디도 끌어낼 수 없었다. 콩세유는 그가 정신착란이나 어마어마한 향수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헌신적으로 그를 돌봤다. 어느 날 아침 네드랜드가 나직이 내게 말했다. 탈출합시다. 언제? 내가 물었다. 밤이 오면 노틸러스호의 감시자가 모두 사라집니다. 동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육지가 보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피난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네드, 오늘 밤 탈출하자고. 바다가 우리를 집어삼킬지라도. 밤 10시면 달이 뜨지 않을 겁니다. 어둠을 이용하는 겁니다. 보트로 오세요. 콩세이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노틸러스호에서 보낸 마지막 그날이 얼마나 길었던지 나는 우리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서 거실로 갔다. 우리는 수심 50m에서 무서운 속도로 북북동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나는 박물관에 쌓여있는 예술작품과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수집한 수집가와 함께 바다 밑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엄청난 수집품. 마지막으로 신비로운 자연에 시선을 던졌다. 그러고는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단한 잠수복을 입고 그동안 쓴 공책을 모아서 내 몸에 소중히 묶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노틸러스호에서 보낸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에이브러햄 링컨호에서 떨어진 후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다. 모든 사건들이 마치 연극무대에 설치된 배경처럼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이 묘한 배경 속에 네모 선장이 커다랗게 떠올랐다. 그의 특징이 강조되면서 초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 물의 사람이고 바다의 정령이었다.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내 방을 떠나 동료들과 만나야 하는 순간이었다. 망설여서는 안 된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노틸러스호의 어둡고 좁은 통로를 따라 기어가듯이 앞으로 나아갔다. 쿵쾅거리는 심장박동을 진정시키려고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다. 거실 문 앞에 이르렀다. 나는 문을 살며시 열었다.
거실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네모 선장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내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 양탄자 위를 기어갔다. 서재로 나 있는 문까지 가는데 5분이나 걸렸다. 문을 여는 순간 네모 선장의 한숨에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그가 일어난 것 같았다. 팔짱을 끼고 걷는다기보다 유령처럼 미끄러지듯이 조용히 내가 있는 쪽으로 왔다. 그의 가슴이 흐느낌으로 부풀어 올랐고 이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말이 내 귀를 때렸다. 전능하신 하느님, 충분합니다. 그만하세요. 선장의 양심에서 나온 후회의 고백이었을까.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중앙 계단을 올라가 위층 통로를 뛰어 보트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미 나의 두 동료가 열어둔 출입구로 뛰어들었다. 떠나세, 떠나세! 내가 외쳤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드랜드는 노틸러스호 철판 선체에 파여있는 출구를 닫고 지니고 있던 스패너로 볼트를 조였다. 보트 출입구를 닫고 잠수함에 연결되어 있는 볼트를 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배 안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났다. 우리가 탈출하려는 걸 눈치챈 것일까. 네드랜드가 내 손에 단검을 슬쩍 쥐어주었다. 그러나 그동안 20번도 더 들어본 무서운 한마디가 노틸러스호에 퍼지고 있는 동요의 원인을 알게 해주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었다. 소용돌이다! 소용돌이! 선원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소용돌이, 이보다 더 끔찍한 말이 있을까? 우리 보트가 노틸러스호를 막 떠나려는 순간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일까? 밀물이 들어올 때 파도가 엄청 사납게 밀려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밀물은 소용돌이를 만들고 어떤 배도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했다. 파도는 사방에서 괴물같이 달려들면서 바다의 배꼽이라 불리는 소용돌이를 만든다. 그 힘은 반경 15km까지 이르고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배뿐 아니라 고래, 북극곰까지 빨아들인다. 고의인지 우연인지 네모 선장은 노틸러스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아직 배에 묶여있던 보트는 아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휩쓸렸다. 우리는 격렬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 공포는 극에 달했다. 우리는 끔찍하게 흔들렸다. 노틸러스호는 인간처럼 강철한 근육도 찢어질 만큼 저항했다. 노틸러스호는 때로 고추섰다. 그럴 때면 우리도 노틸러스호와 함께 고추섰다. 버텨야 합니다. 노틸러스호에 달라붙어 있으면 살 수 있을 겁니다. 네드랜드가 외쳤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볼트가 뽑힌 보트는 새총으로 쏜 돌멩이처럼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던져졌다. 나는 철골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고 말았다. 결말.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한 어부의 오두막에 누워 있었다. 나의 두 동료는 무사히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우리는 감정이 북받쳐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 모르겠다. 상관없다. 지금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바닷속 신비에 대해 말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10달 남짓 바다를 2마일이나 돌아다니며 끝없이 펼쳐진 신비한 해저 세계를 여행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노틸러스호는 어떻게 되었을까? 죄어오는 소용돌이를 버텨냈을까? 네모 선장은 아직 살아있을까? 부디 그러기를 바란다. 네모 선장이 아직도 그가 선택한 조국인 바다에 살고 있다면 완강한 그의 가슴 속에서 증오가 누그러졌기를, 수많은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하며 가슴에 품은 복수의 불꽃이 꺼지기를, 심판자가 아닌 학자로서 평화로운 바다를 계속 탐험하기를. 네모 선장의 운명은 기이하지만 또한 숭고하다.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나 또한 초자연적인 삶을 10달이나 살지 않았던가? 누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근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다 깊은 곳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라는 6,000년 전 성경에서 제기된 질문에 모든 인간 중 단 2사람만이 대답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네모 선장과 나.